요즘 뉴스를 켜면 세상이 참 시끄럽죠. 전 세계가 뭔가 긴장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지정학적인 갈등, 이게 그냥 먼 나라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지갑 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오늘 아시아개발은행에서 나온 새로운 보고서를 가지고 그 연결고리를 한번 명확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해보죠. 국가 간의 갈등이 단순한 뉴스 헤드라인을 넘어서 우리 각자의 투자 포트폴리오나 자산에 구체적으로 어떤 파장을 일으키는지 오늘 그 메커니즘을 제대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할 버브는 바로 글로벌 불안감입니다. 보통 어떤 한 나라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나라만의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금융시장은 그렇지가 않아요. 마치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파문이 퍼져나가듯이 한 곳에서 시작된 충격이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이 연구가 발견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한 나라에서 전쟁 위협이나 테러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갑자기 확 커지잖아요? 그럼 그 영향이 국경을 그냥 넘어버려요. 그래서 전혀 상관없어 보이던 다른 나라의 자본 흐름을 흔들고 자산시장 전체의 변동성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자, 이 차트를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그 증거입니다. 지정학적 충격이 땅 하고 터지면 투자자들은 당연히 불안해지겠죠? 그래서 더 안정한 곳으로 돈을 옮기기 시작하는데요. 바로 그 결과로 자본 흐름의 변동성이 이렇게 하늘로 치솟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충격이 있고 나서 불과 두세 달 만에 정점을 찍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렇게 돈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바로 주가 하락입니다. 오른쪽 위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충격이 발생한 이후에 주가가 꽤 오랫동안 그리고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걸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상적으로만 느껴졌던 리스크라는 게 우리 투자 자산의 가치를 실제로 깎아내리는 순간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아니,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건 굉장히 모호한 개념인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숫자로 측정한다는 걸까요? 자, 다음 섹션에서는 연구자들이 이 까다로운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연구에서는 이 지정학적 리스크, 줄여서 GPR이라고 부르는 것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시작합니다. 전쟁이나 테러는 물론이고 국가 간의 긴장 관계처럼 정상적인 국제관계를 뒤흔들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불확실성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리스크를 어떻게 측정하느냐? GPR 지수라는 도구를 씁니다.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면서도 아주 효과적이에요.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11개의 영문 신문들을 분석해서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된 단어들이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를 세는 겁니다. 그걸 지수화해서 객관적인 데이터로 만드는 거죠. 이 그래프가 바로 그렇게 만들어진 GPR 지수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건데요. 미국, 중국, 독일, 우크라이나 같은 여러 나라들의 리스크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해왔는지 한눈에 쫙 들어오죠. 특정 시기에 어느 한 나라의 그래프가 뾰족하게 솟아오른 걸 보면 아, 저때 저 나라에 무슨 큰일이 있었구나 하고 짐작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지정학적 충격이 모든 나라에 똑같은 영향을 줄까요? 만약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놀랍게도 정답은 아니요입니다. 지금부터가 이 분석의 정말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바로 선진국과 신흥국이 이 충격에 얼마나 다르게 반응하는지 그 차이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비유하자면 똑같은 파도가 밀려와도 내가 모래 위에 서 있는지 아니면 단단한 바위 위에 서 있는지에 따라서 받는 충격이 전혀 다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신흥국과 선진국은 어떻게 다를까요? 핵심적인 차이는 바로 이겁니다. 신흥국은 주로 채권 수익률이 급등하고 자국 토화 가치가 떨어지는, 그러니까 환율 쪽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습니다. 반면에 선진국은 주가가 하락하거나 자본이 들고 나는 것 자체의 변동성이 커지는 쪽으로 더 큰 영향을 받더라는 거죠. 말하자면 충격을 받는 부위가 다른 셈입니다. 이 두 그래프가 그 차이를 정말 극명하게 보여주는데요. 왼쪽이 신흥국, 오른쪽이 선진국입니다. 똑같은 지정학적 충격을 받았을 때 신흥국의 채권 수익률, 다시 말해 정부가 돈을 빌리는 비용이 얼마나 가파르게 치솟는지 한번 보세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그 반응의 강도가 훨씬 큽니다.
그런데요, 단순히 충격의 크기만 다른 게 아닙니다. 어쩌면 더 중요한 발견은 바로 지속성의 차이에 있어요. 보고서의 한 구절에 그대로 인용하자면 자본 흐름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은 신흥국의 경우 훨씬 더 지속적이다. 이 말은 즉 충격이 얼마나 오래 가느냐가 더 큰 문제라는 뜻이겠죠.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의미가 아주 명확해집니다. 선진국, 즉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 충격의 여파가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잠잠해지는 걸 볼 수 있죠. 그런데 왼쪽의 신흥국은 어떻습니까? 그 여파가 무려 6개월 동안이나 계속됩니다. 충격에서 회복하는데 2배나 더 긴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까지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충분히 살펴봤으니 이제는 해결책으로 넘어가 봐야겠죠? 다행히 이 연구는 문제만 지적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이런 지정학적 충격으로부터 우리 경제를 보호할 수 있는 일종의 금융 방패가 무엇인지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나라가 이런 외부의 거친 파도에 더 잘 버틸 수 있을까요? 보고서는 3가지 핵심적인 금융 방패를 딱 짚어줍니다. 그 3가지 방패가 뭐냐면요. 첫째는 금융시장이 아주 발달해서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돈을 쉽게 넣고 뺄 수 있는 그런 깊이가 있는 시장이어야 하고요. 둘째, 중앙은행이 정치적인 입김에 흔들리지 않고 독립적으로 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정부의 빚, 그러니까 공공부채가 적어야 한다는 거죠. 이 3가지가 튼튼하면 튼튼할수록 외부에서 오는 충격을 막아내는 힘이 훨씬 강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3가지 중에서도 특히 공공부채의 역할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시죠. 정부 빚이 적은 나라와 많은 나라가 똑같은 충격을 받았을 때 어떤 차이가 나는지를 보여주는데요. 빚이 많은 나라는 주가도 더 가파르게 떨어지고 자본 유출 변동성도 훨씬 심하고 통화 가치 하락폭도 더 큽니다. 말 그대로 나라 빚이 많으면 외부 충격에 훨씬 더 취약해진다는 게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분석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말해주는 건 무엇일까요? 바로 회복 탄력성으로 가는 길을 제시하는 겁니다.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여기서 무엇을 얻어가야 할까요? 핵심은 결국 선제적으로 방어 체계를 갖추는 겁니다. 첫째, 평소에 경제 기초 체력을 튼튼하게 다져놓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둘째,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적인 중앙은행이 시장의 중심을 굳건히 잡아줘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화정책과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정책들이 서로 엇박자를 내지 않고 잘 조화를 이루는 게 필수적입니다. 결국 회복 탄력성이란 건 문제가 터진 뒤에 허둥지둥 수습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미리미리 튼튼한 방어벽을 쌓아두는 노력 그 자체인 셈입니다.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어떤 갈등이 터져나올지 예측하기 힘든 이 격동의 세계에서 튼튼한 경제적 회복 탄력성을 갖추는 것이야말로 어쩌면 그 어떤 군사력보다 더 궁극적인 형태의 국가 안보는 아닐까요?